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62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는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우리 집안의 일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뛰어넘는 충격이었고 결국 한 가족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간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한 시어머니였어요. 우리 집은 3대가 함께 사는 전형적인 대가족이었는데 큰아들 진수는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올라가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고 며느리 미영이는 서울 출신의 세련된 여성이면서도 시집살이를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며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라주었습니다. 작은 아들 진호는 비록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다소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타고난 예술적 감각과 다정한 성격으로 집안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어주는 아이였죠. 가끔 3대가 함께 살다 보니 생기는 소소한 갈등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여유로운 마음으로 집 뒷마당에서 화초를 기르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월 중순의 어느 아침 김장김치를 담그려고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하던 중 거실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평온한 일상의 첫 번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미영이와 진호의 모습이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고 마치 연인들처럼 서로의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바짝 붙어서 뭔가를 속삭이며 웃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스르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 자신을 다그쳤어요. 진호는 형수에 대해 항상 예의를 지켜왔고 미영이 역시 시동생과 적절한 선을 유지하며 지내왔는데 제가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아마도 진호가 디자인 작업에 대해 미영이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미영이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테니까요. 며칠 후 밤늦은 시간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진호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섞여서 들려오는데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중 하나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뒤에서 들리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다시 한번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발소리도 함께 들렸는데 그건 맨발로 걷는 여성의 발소리였고 복도 카펫 위를 조심스럽게 밟아가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심장박동처럼 크게 들렸어요. 그 밤 제 침실에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층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들과 가끔씩 새어나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들이 제 신경을 곤두세웠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 매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는데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본 뒷마당에서 진호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제 가슴은 마치 얼음물을 마신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미영이 방을 확인해 봤을 때 그녀가 침대에서 깊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이런 의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작은 신호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진호와 대화할 때 보여주는 유독 밝고 부드러운 표정, 진호가 형수에게 말을 걸 때의 평소보다 한층 낮고 다정한 목소리 톤, 그리고 둘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을 달래려고 애썼어요.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져서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가족이 그런 끔찍한 일에 휘말릴 리는 없을 거라고, 그건 분명히 남의 집 이야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기 위안과 합리화가 단순한 착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며칠 후의 일이었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빨래를 정리하던 중 진호의 셔츠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가 제 후각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화사한 그 향은 분명히 미영이가 즐겨 쓰는 샤넬 향수였는데, 그 냄새가 특히 셔츠의 가슴 부분에 진하게 배어 있어서 마치 누군가 그 부위에 얼굴을 묻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냄새가 옮겨 붙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셔츠가 바로 어젯밤 진호가 입고 있던 옷이라는 사실이었고, 더욱이 향수 냄새가 하필이면 포옹했을 때 닿게 되는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진호가 미영이와 포옹을 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더 가까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곧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더러워 보여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또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뜨개질을 하다가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하던 중 2층에서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매우 낮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들을 수 없었지만 분위기상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보니 그 소리는 놀랍게도 미영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진수는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는데, 그럼 미영이 방에 있는 남자는 누구란 말일까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니 분명 누군가가 안에 있는 것 같았고, 가끔씩 들리는 웃음소리가 제게는 묘하게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위층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들, 발자국 소리, 그리고 가끔씩 새어나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들이 제 신경을 괴롭혔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 매우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을 때 진호가 뒷마당을 통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의심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미영이와 진호 사이에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미영이의 표정과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지만, 그녀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준비 제가 할게요. 미영이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상냥하게 저를 대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식사 때 나타난 그는 평소와 똑같이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지만 미영이와 눈이 마주칠 때만큼은 잠시 어색한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았고 그것도 제가 유심히 관찰해야만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남편 철수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족들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철수가 요즘에는 뭔가 다른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았고 신문만 보거나 혼자 마당에 나가서 화초만 만지작거리며 현실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옆집 이영의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는데 이분은 우리 동네에서 소문에 가장 밝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집안 분위기가 어때? 뭔가 달라 보이던데? 이영희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외부에서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나 보다 싶었거든요. 별일 없어요, 영희야. 뭔가 달라 보인다니? 아니, 그냥. 며느리하고 작은아들이 요즘 자주 같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 어제도 둘이서 마트에 가는 걸 봤는데 참 사이좋아 보이더라. 이영희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오한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이와 진호가 함께 마트에 간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영희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외부에서도 우리 가족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고 이대로 가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그냥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친해진 거 아니야? 좋은 일이지. 철수의 무관심한 반응에 저는 더욱 답답해졌고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음을 달래보려고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정미래라는 28살의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카페를 연 지 1년 정도 된 똑똑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여성이었어요. 카페 안은 따뜻한 원두향과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아늑한 분위기였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기다리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정미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주머니, 혹시 댁에서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분하고 작은아드님이 요즘 자주 함께 다니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정미래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한 것 같네요. 그냥 사이좋아 보이셔서.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어제 저녁에 둘이서 이 카페에 왔었거든요.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정말 다정하게 대화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분이랑 시동생분이시더라고요. 정미래 씨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와 진호가 함께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다니 게다가 케이크까지 나눠 먹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머니, 혹시 제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건 아니죠? 둘이 너무 친밀해 보여서.
마치 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미래 씨가 조심스럽게 덧붙인 그 말이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외부에서도 우리 가족의 이상한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영희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급한 표정으로 다가와서 주변을 둘러본 후 저를 한적한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순자야,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점심에 내 며느리하고 작은 아들 봤어. 어디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자 이영희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공원 벤치에서. 둘이 정말 가까이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 울고 있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왜 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손수건으로 며느리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어. 그 모습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진짜 연인 같았다니요. 이영희 아주머니의 증언은 정미래 씨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고 이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미영이와 진호는 단순한 시누이와 동서 관계를 완전히 넘어선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는 평소와 똑같이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그 모든 행동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로만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미영이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 속에서 가짜 같은 느낌과 섬뜩한 차가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미영아, 오늘 낮에 뭐 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영이는 잠깐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며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집에서 청소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미영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한층 높아졌고 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유심히 미영이와 진호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둘 사이에 전에 없던 묘한 긴장감과 은밀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반찬을 집으려고 손을 뻗을 때 미영이의 손과 우연히 스쳤는데 그 순간 둘 다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마치 전기가 흐른 것처럼 움찔했고 서로 눈을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진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고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혼자서만 이 이상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미영이와 나란히 서 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아, 요즘 진호랑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미영이의 손이 잠시 멈췄고 설거지 물소리만이 부엌을 채우는 가운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별로 자주 나가지 않는데요, 어머니. 아니야, 이웃에서 봤다고 하더라고. 둘이 같이 마트도 가고 카페에도 간다고. 미영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가끔. 진호 오빠가 부탁하는 일이 있어서요. 디자인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그럴 때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도 약간 붉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제 의심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침실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만약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고, 만약 정말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진수가 회사에 가고 진호가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겨울의 전령처럼 매섭게 불어오는 가운데 제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자제품에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지만 요즘에는 가정용 CCTV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어봤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집 안에 보안용으로요. 아, 그러시면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화질도 좋고 야간에도 잘 찍힙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구입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가족들이 모르게 설치해야 했고 어디에 설치할지도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거실 구석진 곳에 있는 장식품 뒤에 숨기는 방식으로 설치했는데 설치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무척 복잡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니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그 감정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진수 회사 동료인 강민수 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강민수 씨는 진수와 대학 동창이면서 회사 동료로 우리 집에 자주 놀러오는 친한 사이였고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상을 주는 젊은이였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진수 형 있나요? 민수야 어서 와. 진수는 아직 안 왔는데 들어가서 기다리렴. 강민수 씨는 진수보다 2살 어렸지만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다소 심각해 보였어요. 아주머니, 요즘 집안 분위기는 어떠세요? 진수 형이 요즘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요. 강민수 씨의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네, 회사에서 보면 평소보다 좀 예민해 보이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강민수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진수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둔감한 진수라고 해도 아내와 동생의 이상한 관계를 완전히 모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가끔 집에 있기가 좀 어색하다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랑 함께 살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강민수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진수도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었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민수야, 너는 우리 며느리 어떻게 생각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강민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 누나요.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뭐?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줘. 뭔가 눈치챈 게 있지? 강민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번에 회사 근처에서 미영 누나를 봤는데
진호랑 함께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분위기였는데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신우이와 동서 사이치고는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진수 형한테는 말 안 했어요. 강민수 씨의 증언까지 들으니 이제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도 미영이와 진호의 관계가 명백히 이상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평범한 가족의 일상만이 흑백 화면에 담겨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가면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가 먼저 2층으로 올라가고 잠시 후 미영이도 뒤따라 올라간 다음 30분쯤 후에 진호가 매우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 후로는 한동안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진호가 다시 내려왔는데 그때 진호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는데 진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미영이가 뒤따라 올라간 후 진호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또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진호가 형이 잠든 후 형수 방에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정확히 뭘 했는지 알 수 없었고 혹시 정말로 업무상 상의를 하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진수가 출장을 가거나 야근을 하는 날에는 진호가 더 일찍 그리고 더 당당하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난주 화요일 진수가 부산 출장을 간 날 밤의 영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호가 미영이 방에 들어간 것은 밤 9시였는데 나온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거의 7시간 동안 그 방에 있었던 거예요. 7시간 동안 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업무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진수에게 말하기에는 직접적인 현장을 포착한 것도 아니었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미영이의 대학 동창인 최수진 씨였는데 미영이와는 대학 때부터 절친한 사이라고 들었지만 결혼 후에는 가끔씩만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었죠. 31의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여성으로 서울에서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영이 있나요? 최수진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연스럽게 미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요즘 어떤가요?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고요. 최수진 씨의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한참 망설였어요. 최근에 느꼈던 의심들을 털어놓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거든요. 글쎄,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 이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요?
최수진 씨가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는데 그 표정에서 뭔가 아는 게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수진아, 혹시 미영이 대학 때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있지? 연애 경험이나 그런 것들 말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최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야, 그냥. 며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최수진 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미영이는 대학 때부터 좀 복잡한 면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연애를 할 때도 항상 복잡하게 했어요. 한 명의 남자친구만 사귀는 게 아니라 여러 명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한다던가. 최수진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형제가 있는 남자들을 좋아했어요. 형제 중에서 누가 자기를 더 좋아하는지 확인하는 걸 재미있어 했다고 할까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최수진 씨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진수 오빠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었고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어요. 수진아,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최수진 씨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계속 말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미영이가 한 선배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선배한테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몰래 그 동생과도 만나고 있었어요. 동시에? 네, 형은 모르게 동생과 만나면서 동생에게는 형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죠.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영이가 그런 경험이 있다니 그럼 지금 상황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 형제가 미영이 때문에 크게 싸우고 관계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그 일로 학교에서 소문이 나서 힘들어했죠. 그때 제가 많이 말렸는데 미영이는 사랑에는 순서가 없다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더라고요. 최수진 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영이의 과거를 알고 나니 지금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미영이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진아, 언제 왔어? 미영이는 최수진 씨를 보고 반가워했지만 저와 최수진 씨가 나누고 있던 대화의 분위기를 재빨리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미영아,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올라가서 이야기하렴. 두 사람이 2층으로 올라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이의 과거를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미영이의 계획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진호가 들어왔는데 요즘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있다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지만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엄마, 누가 왔어요? 신발이 있던데. 미영이 친구야. 위에 올라가 있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는 그를 붙잡았어요.
진호야, 잠깐만. 네, 왜요? 너 요즘 미영이랑 자주 만나지? 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위에서 최수진 씨와 미영이가 내려왔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아마도 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최수진 씨가 급하게 인사를 하며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진호를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이분이 미영이 시동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수진 씨는 진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잘생기셨네요. 미영아, 내가 말한 대로네. 그 말을 남기고 최수진 씨는 나갔는데 그 순간 미영이와 진호의 얼굴이 동시에 붉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날 밤 CCTV를 확인했을 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새벽 2시경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와서 진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영이와 진호는 분명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영상을 본 후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결국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화요일 오후 진수가 회사에 가고 진호가 외출한 사이를 틈타서 저는 미영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황금빛으로 춤추고 있었는데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제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미영아, 잠깐 앉아보자.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미영이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제 맞은편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작은 신호가 저에게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볼 때 너와 진호 사이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꺼내자 미영이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진호 오빠와 저는 그냥 평범한 시누이와 동서 사이인데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지만 그러나 제가 예리하게 관찰한 바로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 너희 둘이 너무 자주 함께 있고 그래서 이웃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카페에서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결국 외부에서도 너희 관계를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야. 미영이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진호 오빠가 디자인 일로 가끔 조언을 구하시니까 함께 나갈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미영이의 목 부분을 비추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 아래쪽에 희미한 보라색 자국이 있었는데 그 모양과 색깔을 보니 분명히 키스마크였어요. 미영아, 목에 그게 뭐야? 제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미영이는
깜짝 놀라며 재빨리 손으로 목을 가렸어요. 아, 이건 어디 부딪혀서 멍이 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멍이 아니라 명백한 키스마크였어요. 그 모양과 색깔, 그리고 위치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 너와 진호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는 이제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다가 곧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미영이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동요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미영아,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밤에 진호가 내 방에 오가는 것도 봤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관계인지도 짐작하고 있단다. 제가 결정적인 말을 하자 미영이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부인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세요. 진호 오빠가 제 방에 온 건 그건 정말 업무 때문이었어요. 밤 10시에 급한 업무가 생겨서 새벽 4시까지 내 방에 있었다고? 제가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하자 미영이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나요? 그래, 엄마는 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미영이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마침내 미영이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호 오빠와 제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드디어 고백이 나온 거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받은 안도감도 있었어요. 미영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순종적이고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면서도 도전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가 제 말을 끊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미영이의 말에는 섬뜩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미영이는 재빨리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가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저희 대화는 여기서 끝내죠. 그리고 부탁인데 결국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거예요. 미영이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향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진호였는데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 베개 밑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오늘 대화 잊지 마세요. 모두가 행복하려면 침묵이 최선입니다. 미영이가 몰래 넣어둔 쪽지였는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영이가 생각보다 훨씬 계산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이장 부인인 서사모님이었는데 67세의 동네 원로로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오시며 온갖 가정사를 겪어보신 분이었어요. 순자야, 어제 우리 며느리가 그러는데 내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났다더라.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서사모님의 방문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벌써 이웃집까지 소음이 들렸다니 그것도 어제 미영이와 제가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시간에 말이죠. 순자야, 그런데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 마치 누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고 그래. 서사모님은 집안 분위기를 읽는데 누구보다 뛰어나셨고 그래서 제가 어색하게 둘러댔지만 이미 다 눈치채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사모님 혹시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감정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서사모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순자야, 내가 볼 때는 일찍 손을 써야 해. 그런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거든.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 전체가 망가지지. 서사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더욱 불안해졌지만 정작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진수와 진호 사이에 처음으로 직접적인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진수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에서 진호가 식탁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진호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치워놔. 진수의 말에는 평소보다 날카로운 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진호의 반응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은 왜 맨날 저한테만 그래요? 미영 누나는 휴대폰 봐도 아무 말 안 하면서. 진호의 말에는 평소에 없던 반항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고 미영이를 언급할 때의 목소리 톤이 유독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진수가 깜짝 놀라며 진호를 바라봤는데 평소 순종적이던 진호가 이렇게 대들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형은 미영 누나한테는 관대한데 저한테만 까다롭게 굴잖아요. 진호는 계속해서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때 제가 놀란 건 미영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진호의 말을 듣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가 제가 바라보는 걸 보고는 급하게 표정을 바꿨어요. 진호 오빠 그만해요. 진수 오빠가 기분 나빠하잖아요. 미영이가 말렸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영 누나, 형이 누나를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않으면서 왜 저한테는 간섭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진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벌떡 일어섰고 그러자 진호도 맞서서 일어났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형이 미영 누나한테 잘해드리는 거 본 적 있어요? 맨날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누나 신경 쓰지 않잖아요. 진호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섞여 있었고 그 불만 속에는 형에 대한 질투와 미영이에 대한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진호야,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진수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서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미영 누나는 저한테도 가족인데요. 그런데 누나가 외로워하시는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야 해요. 뭐? 외로워한다고? 진수가 깜짝 놀라며 미영이를 바라봤고 미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진호 오빠 정말 그만해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진호는 계속해서 위험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미영 누나, 솔직해지세요. 형이 누나한테 관심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둘이서 데이트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미영이는 완전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은 미영 누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수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를 더 잘 이해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진호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거든요.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진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듯이 말했어요. 형,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미영 누나를 좋아해요. 형보다 더 많이요. 그 충격적인 고백을 듣는 순간 진수는 완전히 얼어버렸고 미영이는 얼굴을 양손으로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이게 사실이야.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미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주먹을 꽉 쥐더니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이 새끼가. 진수가 진호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진호가 피하면서 식탁 의자에 부딪혔고 그 바람에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두 아들은 이미 서로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미영이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죠. 결국 제가 두 아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간신히 싸움을 말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엄마,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진수가 계단을 올라가며 던진 말이었고 그날 밤 진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진수가 집을 나간 후 사흘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미영이와 진호의 태도 변화였어요. 마치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이 둘은 이전보다 훨씬 당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아침 식사 시간에도 나란히 앉아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그 광경을 견디기 어려웠던 저는 결국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어요. 토요일 오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박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52세의 여의사로 지역에서 가족 상담으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예전에 이웃 아주머니가 자녀 문제로 상담받았다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박 의사는 차분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물어보셨지만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동안 머뭇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박 의사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박 의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CCTV로 확인한 사실들, 미영이와의 대화, 그리고 며칠 전 벌어진 형제 간의 싸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 의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이 지금까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박 의사의 이해와 공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박 의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선 가족 상담을 받아보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의 경우 과거에 비슷한 패턴의 행동을 보였다고 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 패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최수진 씨가 들려준 미영이의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정말로 미영이에게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의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진수의 회사 동료인 강민수 씨는 요즘 진수를 걱정하고 있다며 안부를 물어왔어요. 아주머니, 진수 형이 요즘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회사에는 나오고 있는데 집에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수 씨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진수가 정말로 집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였거든요. 별다른 말은 안 했는데 표정이 정말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 술 냄새도 나고요. 강민수 씨는 진수가 요즘 술을 많이 마시고 있다고 걱정을 표했고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져서 상사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야, 진수한테 집에 들어오라고 전해줄래?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미영이와 진호가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는데 마치 정말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미소 속에 뭔가 승리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미영아, 진호야, 너희 둘 좀 보자.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후 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 제가 말하자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그런 곳에? 너희들 때문에 엄마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한 거야. 진호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된다고? 진호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정이라는 게 저희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미영이의 말에는 뻔뻔함이 섞여 있었고 마치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뭘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진수의 아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어머니, 저도 진수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진수 오빠는 저를 진짜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국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죠. 미영이는 이제 완전히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진호와 바람을 피울 이유는 안 되지 않아. 제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두 사람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 제가 폭탄 발언을 하자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변호사는 왜요? 이 상황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그때 진호가 갑자기 일어나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 저는 미영 누나와 정식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형하고는 이혼하고 그래서 저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선언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의 충격적인 결혼 선언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 후 우리 집은 마치 시한폭탄이 째까거리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사자들인 미영이와 진호의 변화된 태도였는데 둘은 마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것처럼 이전의 조심스러움을 모두 내려놓고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새벽 차가운 11월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커튼을 살랑거리게 만들면서 겨울의 전령처럼 집안 곳곳을 파고들었고 저는 그 한기보다도 더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안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47세의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로 지역에서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가족 문제를 수없이 다뤄보신 베테랑이라고 들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정돈된 서류들과 법전들이 뿜어내는 엄숙함이었고 그 분위기 속에서 김 변호사는 침착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은 대부분 정황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집에 설치해둔 CCTV 영상이 떠올랐어요.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자백 같은 것들이요. 특히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그래야만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진수가 갑작스럽게 3박 4일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던 진수였지만 회사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출장을 떠나야 한다는 연락이 강민수 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진수가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미영이와 진호의 반응은 노골적이었어요. 둘 다 은근히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특히 진호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째 날 밤 CCTV를 통해 확인한 영상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최소한의 조심성이라도 보였던 둘이 이번에는 거의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밤 9시경 미영이가 진호 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고 그녀는 평소와 달리 주변을 살피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한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둘째 날 밤의 영상이었어요. 이번에는 진호가 직접 2층으로 올라가서 미영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그 시간이 무려 밤 8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온 것은 새벽 5시가 넘어서였어요. 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은 셋째 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CCTV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벌어진 장면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밤 10시경 미영이와 진호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서로를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들은 더 이상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진호가 미영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게 키스하는 모습,
미영이가 진호의 품에 안겨서 행복해하는 표정, 그리고 둘이 서로의 몸을 애무하며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미영이와 진호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 할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저는 노 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노 형사는 44세의 관할 파출소 형사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평소 우리 동네를 자주 순찰하시면서 주민들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죠. 아주머니, 무슨 일이시길래 이렇게 급하게 연락하셨어요? 노 형사가 집에 와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아주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노 형사도 영상을 보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륜에 해당하고 가정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 영상이 있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노 형사와 상담을 마친 후 저는 황 기자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황 기자는 39세의 지역신문 기자로 동네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취재하는 분이었어요. 아주머니, 이런 사건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족 내 불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 기자의 말을 듣고 있으니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와 진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미영아, 진호야, 앉아봐. 저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어젯밤 둘이 거실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차갑게 물어보자 미영이와 진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내일 진수가 돌아오면 모든 걸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그 순간 진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미영 누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변명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집을 나가 있던 진수였지만 제가 긴급히 연락해서 꼭 와야 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마지못해 집으로 온 것이었어요. 며칠 만에 본 진수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깊게 패인 다크서클, 그리고 술에 찌든 것 같은 냄새까지 나는 것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엄마, 무슨 일로 저를 부르신 건가요? 진수는 거실에 들어서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의 목소리에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동시에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수야, 앉아봐.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곧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미영이와 진호도 어쩔 수 없이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둘 다 창백한 얼굴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으면서 미영이를 힐끗 바라봤는데 그 순간 미영이는 고개를 떨구며 진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진호는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만이 역력했습니다. 진수야, 내가 이 집을 나간 이유를 엄마도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 저는 노트북을 켜서 지난 몇 주간 수집한 CCTV 영상들을 차례대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호가 밤늦게 미영이 방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는 미영이가 새벽에 진호 방으로 내려가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진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고 주먹을 꽉 쥔 채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제 밤 거실에서 벌어진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을 때 진수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화면 속에서 미영이와 진호가 서로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모습, 그리고 연인처럼 다정하게 속삭이며 서로의 몸을 애무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진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고 진호는 입술을 깨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진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미영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호야, 너는 내 동생이잖아. 진수가 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과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진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미영 누나를 사랑해요. 사랑? 진수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야? 형의 아내를 빼앗는 걸? 형은 미영 누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일에만 신경 쓰고 누나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도 몰랐잖아요. 진호의 말에 진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위로해 준다는 거야. 그게 동생이 할 일이야. 그때 미영이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진수 오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진호 오빠가 저를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닥쳐. 진수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결혼할 때 한 약속은 뭐야?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고 한 그 말은? 미영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형, 저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해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고 싶어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 순간 진수는 진호에게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정말로 미쳤어. 두 형제가 다시 몸싸움을 벌이려는 순간 제가 급하게 말렸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저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만나서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은 경찰에도 신고할 거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알릴 거야. 그 말을 듣고 미영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언론에까지 알리시면 안 돼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건 너희가 생각할 일이야. 이미 동네에는 다 소문이 났고 이제 숨길 수도 없어.
그날 밤 진수는 다시 집을 나갔고 미영이와 진호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은 이제부터 벌어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진실이 폭로된 지 이틀 후 저는 황 기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온몸이 떨렸어요. 황 기자는 지역신문에 이 사건을 보도하기로 했다고 알려왔고, 물론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시내모 가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가족 내 불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네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금세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당일 아침 일찍부터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우리 집을 바라보는 이웃들,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우리 집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영희 아주머니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직접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야,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이 정신을 차려야 해. 하지만 그 위로조차도 저에게는 상처였어요. 왜냐하면 이영희 아주머니의 말 속에도 호기심과 가십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밀의 카페 사장님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카페에 가면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며 수근거렸고 정미래 씨 자신도 어색한 표정으로 응대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사실 저도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쌓아온 명성과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사모님은 아예 대놓고 비판적이셨어요. 순자야,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했구나. 며느리든 아들이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서사모님의 말에는 제가 모든 것의 책임자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마치 제가 가정 관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듯한 시선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영이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어요. 어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희는 진실한 사랑을 했을 뿐이에요. 거짓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미영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호는 미영이보다는 좀 더 양심이 있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엄마, 저희도 이런 식으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니까 함께 살 거예요. 노영사는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불륜 자체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수근거렸고 길을 걸으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집이 그 집이야. 며느리가 시동생과 바람을 피운.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시어머니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했나 보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집에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하루아침에 동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민수 씨도 난처한 입장이 되었어요. 진수의 직장 동료로서 그리고 우리 집안과 가까운 사이로서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죠. 아주머니, 진수 형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강민수 씨의 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이 일이 진수의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수진 씨는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미영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최수진 씨는 미영이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들은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실 미영이는 예전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한태준 씨도 진호와의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진호는 주요 고객까지 잃게 되었고 경제적인 타격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 철수의 반응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철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여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철수의 이런 태도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남편마저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정말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던 미영이와 진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어요. 소문이 동네 전체로 퍼진 지 일주일 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집 앞을 지나가며 수근거리는 사람들,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영이와 진호의 뻔뻔한 행동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진수가 드디어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반하고 왔어요. 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난 진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고민의 흔적은 없었고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혼 서류야. 진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미영이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곧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미영이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진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형,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형수와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진수의 말에 진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갈게요. 미영 누나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호가 정말로 미영이를 택한 것이고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었어요. 진호야, 너 정말 그럴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을 때 진호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는 미영 누나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김 변호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혼은 신속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쌍방이 합의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이와 진호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자신의 옷가지와 개인적인 물건들만 챙겼고 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면서도 둘 다 별다른 미련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미영이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 말 속에는 사과보다는 형식적인 예의만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후회나 반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후회하지 않아?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을 때 미영이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제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에요. 거짓된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진실한 사랑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미영이가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무너진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나마 좀 더 복잡한 감정을 보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미영 누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진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저는 제 선택에 책임지겠어요. 두 사람이 집을 떠난 후 집안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 안에서 저와 철수만 남겨졌는데 철수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철수의 말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현실이었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수도 정식으로 집을 정리하러 왔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물건들을 가져가면서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당분간 서울로 발령을 신청했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진수마저 떠나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집에는 저와 철수만 남게 되었어요. 그 넓던 집이 갑자기 너무 크고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가십거리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영희의 아주머니조차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자야, 그래도 이제 정리는 됐네. 힘들겠지만 새로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런 위로의 말들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62년을 살아오면서 겪어본 것 중 가장 큰 시련이었고 특히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강민수 씨는 가끔 안부를 물어왔지만 진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진수도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화목했던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저는 폐허가 된 집에서 혼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은 그 후 몇 주 뒤에 전해질 예정이었거든요. 미영이와 진호가 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고 빈집에서 철수와 단둘이 지내는 것도 쓸쓸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12월의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한 하얀 봉투 하나가 제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봉투였고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발신인은 바로 진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을 때 안에서 나온 것은 웨딩 사진이었어요. 진호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미영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넘쳐나고 있었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커플인 양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뒤편에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렀는데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비록 가족들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를 축복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셔도 저희는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언젠가는 어머니께서도 저희 선택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진호와 며느리 미영올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불륜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까지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에 담긴 뻔뻔함과 당당함에 저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축복해달라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제 손에 들린 웨딩 사진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형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고도 축복해달라는 그들의 후안무치함에 저는 정말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진 속 미영이의 모습이었어요. 진수와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밝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듯한 그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편지야? 철수가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사진과 편지를 건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철수는 그것들을 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날 오후 이영의 아주머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순자야, 방금 소식 들었어. 내 며느리하고 작은아들이 결혼했다며?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그들의 결혼식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정말 뻔뻔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영희 아주머니의 분노 섞인 반응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또다시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강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머니, 진수 형한테서 연락 받으셨어요?
무슨 연락? 진호 씨와 미영 씨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던데요. 진수 형이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강민수 씨의 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진수도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진수에게도 이 일이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정밀의 카페 사장님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정미래 씨의 반응도 마찬가지였고 동네 사람들 모두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며칠 후 받은 또 다른 소식이었어요. 미영이와 진호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SNS에 올린 행복한 사진들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정말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까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커플인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구나.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허탈함도 느껴졌습니다. 서사모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더욱 신랄한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순자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창피해.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이 동네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저는 서사모님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와 진호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두 아들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 한 명은 형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고도 축복해달라고 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올 것은 더욱 깊은 절망과 외로움이었어요. 미영이와 진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겨울도 끝나가고 봄이 오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계절의 변화조차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텅 빈 집에서 철수와 단둘이 지내는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고 매일매일이 똑같고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여전히 현실 도피를 하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화초를 만지작거리거나 하루 종일 신문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가끔 제가 이야기를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 진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제가 어느 날 저녁 물어봤을 때도 철수는 그냥 어깨만 으쓱했어요. 글쎄, 그냥 살아야지 뭐. 이미 벌어진 일인데 어쩌겠어. 철수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마저도 이 상황에서 도망치려고만 하니 정말로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가십거리로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냥 불쌍하다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동정어린 시선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영희 아주머니는 가끔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사람들도 금세 잊어버릴 거고. 하지만 저는 이영애 아주머니의 위로가 공허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였고 평생 저를 따라다닐 낙인이 될 것이었거든요. 정밀의 카페 사장님은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카페에 가면 다른 손님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외출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끔씩 진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강민수 씨를 통해 들은 바로는 진수가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진수 형이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새로운 회사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소문이 났나 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강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진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어디를 가도 이 일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미영이와 진호에 대한 소식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은 새로운 도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진호는 그곳에서 디자인 사무소를 차렸고 미영이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정말로 서로를 사랑해서 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처음 의심을 품게 된 그날부터 시작해서 CCTV를 설치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폭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혹시 제가 더 일찍 개입했다면,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면 이런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와 진호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무너져버린 가족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박 의사를 다시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상담을 받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런 일을 겪으신 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을 모두 경험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박 의사의 말씀은 위로가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사모님은 여전히 가끔 찾아오셔서 동네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순자야, 그래도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잖아. 서사모님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연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노영사는 이따금 순찰을 돌면서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아주머니, 요즘은 좀 어떠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노영사의 관심도 고마웠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황 기자는 후속 기사를 쓰고 싶다며 연락해 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로 화제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차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뒷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돌보던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대신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시동생과 눈이 맞았다는 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진수는 서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미영이와 진호는 자신들만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괴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저는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가족 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감정들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들을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고 저는 오늘도 이 빈집에서 철수와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간혹 꿈에서 예전에 화목했던 가족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큰아들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엄마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미영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도우며 웃고, 진호가 거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며 즐거워하던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시간들 말이에요. 꿈에서 깨면 현실의 적막함이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그런 꿈들이 저에게는 작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깨달음도 얻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에요. 미영이의 과거 행적들을 돌이켜보면 그녀에게는 원래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고, 진호 역시 형에 대한 열등감과 미영이에 대한 감정이 서서히 쌓여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거죠. 몇 달 전에는 진수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서울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그 짧은 편지에는 안부 인사와 함께 조심스러운 사과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더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진수의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피해자인 진수가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거든요. 철수와는 요즘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상처받을까 봐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철수가 어느 날 저녁 물어봤을 때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글쎄요. 어쩌면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족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이야.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탓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동네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아직도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예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화제거리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저희 가족 이야기도 점점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희 아주머니는 여전히 가끔 찾아와서 다른 집안 이야기를 들려줘요.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서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야, 그래도 너는 용감했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쉬쉬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영희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오랫동안 소홀히 했던 독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62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미영이와 진호에 대해서도 이제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가끔 길을 걷다가 젊은 부부들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저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과연 평생을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문제겠죠.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모든 감정들을 털어놓으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의심만으로 가족을 불신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절한 경계선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가 있는 법입니다. 해가 지고 있네요. 이제 저도 집으로 들어가서 철수와 함께 저녁을 먹어야겠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비록 예전 같은 북적거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동생과 눈이 맞았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